안녕하세요. 보통 금융시장의 가격표를 볼 때 사람들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듯이 좀 명확한 인과관계를 기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거시지표가 좋으면 가격이 오르고 악재가 터지면 내리는 식의 아주 단순한 뼈대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수집한 방대한 소스들, 그러니까 웨이럴럿의 온체인 데이터나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의 CLA IRT 법안 청사록, 또 CME 그룹의 공식 자료들을 쫙 종합해보면요. 지금 시장은 그 단순한 엑스레이로는 판독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복잡한 혈류나 그 신경망의 상호작용을 다 짚어내야 하는 정밀한 MRI 판독에 훨씬 가깝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 복잡한 구조를 해부하는 겁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을 촉발한 수급 요인이 대체 뭔지, 그리고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규제 환경과 기관 자금의 궤적을 오늘 아주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단순히 어제 오늘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나만 보고 접근하는 건 뭐랄까 나침반 없이 폭풍우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네요. 네, 데이터 이면에 있는 그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변동성 구간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부터 해부해보죠. 비트코인이 81,390달러, 이더리움이 2,298달러를 기록하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아주 강한 상승세였죠.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도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퍼진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걸 그냥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만 표현하기엔 좀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좀 많이 부족하죠? 네, 마치 그 잔뜩 억눌려 있던 압축된 스프링이 확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 같았거든요. 그 스프링이 튀어오르게 만든 핵심 동력이 바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터진 대규모 강제 청산, 즉 숏스퀴즈입니다. 숏스퀴즈요? 네,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에서 무려 70억 5,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3,084억 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날아갔습니다. 와, 9조 원이 넘는 자금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요. 이 청산 물량의 76.16%인 53억 7,400만 달러가 전부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을 위해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숏 포지션 투자자들은 일단 자산을 빌려서 먼저 매도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급등해버리면 거래소는 증거금 부족을 이유로 이 포지션을 그냥 강제 종료시켜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강제로 청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진 자산을 급하게 다시 사들여야 하는데 이 매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매수 압력이 돼서 가격을 더 높이 밀어 올리는 그런 연쇄 폭발이 일어난 거군요. 아주 정확한 기계적 설명입니다. 강제 청산에 의한 매수가 가격을 올리고 그 오른 가격이 또 다른 숏 포지션의 기준가를 건드리는 연쇄작용이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네요. 네, 이게 파생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형 거래소에서 진짜 극명하게 나타났거든요. 4시간 기준 데이터를 분해해보면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2억 7,700만 달러 청산 중에 71%가 숏이었습니다. 71%면 엄청난데요. 바이비트 상황은 더 극단적입니다. 1억 1,220만 달러 청산 물량 중에 무려 87.96%가 숏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확신했던 투기적 자본이 일거에 쓸려나간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시장 전체가 엄청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산별 온도 차이를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점유율 부분 말씀이시죠? 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도미넌스는 60.25%까지 치솟았는데 이더리움 점유율은 10.25%로 오히려 하락했어요. 디파이 시장 규모도 다소 줄어들었고요. 네, 수치가 상반되게 나왔죠.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시장 전체가 오르는 거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비트코인 쪽으로만 돈이 몰리는지 약간 구조적인 모순이 느껴집니다. 그 지점이 바로 현재 자금 흐름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막 묻지마식으로 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건가요? 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규제가 명확한 자산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 아, 디지털 자산 시장 안에서도 그런 구분이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그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이나 디파이 쪽으로 자금이 낙수 효과를 일으키면서 퍼지기보다는 일단 제일 덩치 크고 확실한 대장주 쪽으로 자본을 응집시키는 그런 차별화된 수급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정 자산으로 돈이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구조적 변화를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정확합니다. 큰 흐름을 놓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이런 자본의 집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시장 지형을 크게 흔든 두 가지 핵심 뉴스를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두 축은 바로 규제의 명확화 그리고 기관의 매크로 편입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CLART 법안 심의가 이뤄졌고 마침내 양당 표결을 갖춰 통과가 됐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죠? 네, 근데 저희가 입수한 청사록을 보니까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랑 비트코인 지지자인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간의 설전이었죠. 네, 그 부분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워런 의원이 가상자산은 법 집행의 사각지대라고 막 공격을 하니까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암기해서 자산을 머릿속에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죠. 이게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입법 과정에서 굳이 이 비율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 논쟁이 사실 전통금융이랑 디지털 자산의 존재론적 차이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 존재론적 차이요? 네, 워런 의원 시각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앙화된 중개자가 있어야만 규제도 하고 소비자 보호도 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금융은 다 중개자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이 중개자 없이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심지어 물리적 형태 없이 뇌 속의 정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무기명 자산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아, 무기명 자산, 즉 베어러 에셋이라는 특성을 짚은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 증권법이나 금융 규제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강력한 변호였죠. 단순히 기술 자랑을 한 게 아니라 자산 분류 기준 자체를 새로 세워야 한다는 철학적인 접근이었네요. 가상자산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수년간 혼란이 많았는데 이 시알리티 법안이 초당적 협력으로 통과됐다는 건 엄청난 구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대 기관 투자자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디지털 자산 투자를 제일 가로막았던 장벽이 기술력 부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즉 규제 위반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아, 불법적인 일에 휘말릴까 봐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법안 통과로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고 기관들이 법적 처벌 걱정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합법적 고속도로가 뚫린 셈입니다. 자, 그 합법적 고속도로가 열린다는 소식이랑 아주 절묘하게 맞물리는 두 번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6월 8일에 나스닥 CME 암호화폐 지수 선물을 출시한다는 소식이에요. 네, 드디어 거시적인 상품이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을 포함해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된 바스켓 상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앞선 데이터랑 연결해보면 약간 논리적인 충돌이 생기거든요. 어떤 충돌 말씀이시죠? 이 지수 선물이라는 건 개별 코인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마치 주식시장의 S&P 500처럼요. 네, 맞습니다. 인덱스 상품이죠. 그렇다면 아까 분석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압도적인 상승이랑은 좀 모순되지 않나요? 지수 상품이 나오면 바스켓에 든 알트코인들한테도 골고루 자금이 들어가서 다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이 지수의 설계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바로 의문이 풀립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이 지수 펀드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치면 기계적으로 6천만 달러 이상이 전부 비트코인 매수로 집중되는 겁니다. 아, 비율대로 돈이 배분되니까 결국 파이가 제일 큰 쪽이 돈을 다 쓸어 덮는 거네요. 네, 결국 지수 상품이 흥행하면 할수록 덩치가 제일 큰 대장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죠.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그 수천 개 알트코인의 복잡한 토크노믹스를 일일이 분석할 필요 없이 이 시장 전체를 하나의 매크로 자산군으로 편입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생긴 겁니다. 아, 이해가 딱 됩니다. 결국 규제 완화라는 인프라 위에다가 지수 선물이라는 거대한 패시브 자금 파이프라인이 딱 연결된 거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거창한 변화들이 실제 시장의 피와 살, 즉 실시간 자금 이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죠. 웨일얼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아주 뚜렷하고 상반된 두 가지 큰 물결이 보이는데요. 먼저 익명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두 차례에 걸쳐 약 2억 7천만 달러, 그리고 2억 1,500만 달러 규모의 USDC가 연속 이체됐습니다. 합치면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달러랑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거래소로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왔다는 건요. 시장의 매수 압력을 측정하는 아주 강력한 선행지표입니다. 살 준비를 마쳤다는 뜻인가요? 네. 장외에서 현금을 디지털화해서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잖아요. 이건 시장 방향성이 잡히는 즉시 자산을 쓸어 담을 대기자금, 즉 실탄장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기관이나 고래들이 현재 가격대에서도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진입을 서두르는 증거죠.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움직임이 그 반대편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 지갑 유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기관 전용 지갑에서 외부 미확인 지갑으로 1,288개, 그리고 1,087개의 비트코인이 연달아 빠져나갔어요. 총 2,300개가 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여기서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어떤 점이죠? 기관들이 방금 스테이블 코인 들여와서 이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요.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니까 언제든 즉각 사고 팔 수 있게 거래소 안에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왜 매수하자마자 바로 외부 지갑으로 빼버리는 건가요?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의 아주 본질적인 행동 차이입니다. 기관들은 뭐 단기 차익 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려고 수천 개씩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군요. 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딱 편입하면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인터넷이랑 완전히 차단된 오프라인 지갑, 즉 콜드 월렛으로 이동시켜서 장기 보관합니다. 이게 커스터디 원칙이죠. 아, 보안이랑 장기 보유가 목적이군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렇게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게 시장 가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절대적인 공급량의 축소를 의미하죠. 거래소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가격 오르면 언제든 매도 호가창에 던져질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간 물량은 사실상 시장 유통망에서 잠정적으로 증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대규모 USDC 유입으로 살 돈은 넘쳐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은 빠져나가니까 팔 물건은 희귀해지는 겁니다. 아, 전형적인 공급 충격이네요. 맞습니다. 서플라이 쇼크 직전의 온체인 징후고요. 이제는 아주 작은 매수세만 붙어도 가격이 확 폭등할 수 있는 구조적 뼈대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터진 단기적인 숏스퀴즈 폭발, 그리고 규제 명확화에 따른 기관 자금의 중장기적 매집이라는 이 두 톱니바퀴가 지금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네요. 아주 견고한 상승 논리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호재랑 대규모 청산이 교차하는 혼돈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가격 등락보다 더 뾰족하게 주시해야 할 기준표는 뭘까요? 지금 파생 거래량이 전일 대비 19.15%나 급증해서 9,62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이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관전 포인트 3가지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스테이블 코인과 온체인 자금의 형방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24시간 거래량이 11.12%나 늘었거든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진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코인베이스로 들어온 그 대규모 USDC가 실제 현물 매수세로 전환돼서 가격 하단을 지지하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경계해야 할 반대 움직임도 하나 포착됐어요. 반대 움직임이면 매도 쪽인가요? 익명지갑에서 제미니 거래소로 약 1,000개의 비트코인이 유입됐습니다. 콜드 월렛에서 거래소로 코인이 들어왔다는 건 고점에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대기 물량일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아, 강력한 매수대기 자금이랑 고점 매도 자금 간의 수급 힘겨루기를 길목에서 잘 감시해야겠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알트코인 순환매 여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이 60%를 넘었지만 시장 전체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상위 알트코인 반등도 눈에 띄거든요. 네, 지난 24시간 보니까 XRP가 6.71% 올랐고 도지코인이 2.80, 솔라나가 2.15% 상승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앱토스 생태계의 전 세계 최초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KRW1 상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이게 단순히 토큰 가격 등락을 넘어서 결제나 송금,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실생활 펀더멘털 확장을 의미하거든요. 비트코인에 쏠려있던 자본이 이런 명확한 유스케이스를 가진 생태계로 순환하면서 전체 파일을 키울 수 있을지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독주 이후에 정말 내실 있는 프로젝트들로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파생시장 리스크랑 관련이 있겠군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 조정 및 레버리지 비율의 안정화입니다. 지금 숏 포지션이 50억 달러 넘게 다 털려나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시점에선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 너무 과도하게 쌓여서 오히려 롱 스퀴즈가 일어날 위험도 큰 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루 만에 70억 달러 청산이 터지면서 숏이 증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릴 때거든요.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고배율 롱 포지션이 막 무리하게 쌓이면 시장은 아주 작은 하락에도 연쇄 청산을 일으키며 폭락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데이터를 보면 SUI 코인 같은 경우 단 4.4% 가격 하락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롱 포지션 청산이 동반됐거든요. 겨우 4.4% 떨어졌는데 대규모 청산이라니 그만큼 투기 자금이 아슬아슬하게 줄터기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생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이 정상 궤도로 안정화되는지 아니면 위아래 양방향으로 다 털어내는 이른바 휩소 장세가 계속되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단기 방향성에 레버리지 걸고 베팅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명심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시기죠. 아,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시장을 보는 해상도가 확 높아진 기분이네요.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아까 분석했던 클라리티 법안을 통한 규제적 명확성 확보, 그리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적용한 CME 지수 선물의 등장.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장의 문법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오프닝에서 저희가 말했던 MRI 판독 비유의 연장선이네요. 수년 전처럼 특정 코인 100서나 뒤적이면서 개별 기술력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인가요? 네. 어쩌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미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기관 자본의 포트폴리오 편입 논리에 따라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이른바 인덱스 투자의 시대로 진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인덱스 투자의 시대. 가격이라는 단순한 엑스레이를 넘어서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혈류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네요.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